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1, 2월 강의 올해 2015년, 2016학년도 준비하는 교육학 강의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선생님들 오늘 받으신 자료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연간계획서라고 해서 전체 강의 일정 쭉 나와 있는 자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 같은 경우에는 표자료가 있어요. 빈칸이 있는 표자료. 혹시 없으신 쌤들 있으셔야 되는, 지금 바깥에 가시면 바로 있어요. 쌤 바로 그죠 후딱 달라고 내려가셨을 수도 있는데 있으신가? 있으시죠? 받아오시고. 그래서 이 빈칸 자료는요, 앞으로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면서 채워나가셔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저희가 교육학 공부할 때 제일 힘들고 짜증나는 게 뭐냐면, 개별 이론들은 뭔지 알겠다. 한 몇 달 공부하시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뭘 물어보면, 뭐 동기 이론 물어보면 동기는 뭐예요? 뭐 바이너의 귀인 이론은 뭐예요?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 개념들이 어떤 위계로 어떤 구조로 서로 관련이 되는지, 그러니까 큰 그림이 구조 자체가 잘 안 잡힌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걸 저희가 초반부터 잡기 위해서 이 표를 쓸 거예요. 그래서 이 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들과, 저희가 교육학 공부를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 핵심 개념들을 앞에다가 적어 놓고, 그것의 의미, 쌤들이 여기에 대해서 서술하실 수 있는 키워드를 넣을 수 있는 빈칸을 따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쌤들이 진도 나가시면서,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서 전체적으로 채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채우시면서 반복적으로 보시게 되면 1, 2월 끝날 때쯤 되면 희미하게나마 머릿속에 구조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교육의 개념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육 심리학 들어가게 되면 발달 이론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인지 발달인지 성격 발달인지 사회성 발달인지 등등에 대해서 구조를 잡고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버리지 마시고, 첫 시간에 비어 있는 거라서 첫 시간에만 쓰는 건가 그런 거 아니고 앞으로 계속 쓰실 거예요. 계속 쓰시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 쌤들이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정리하셔서 선생님 손으로 채워나가야 되는 되게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어디 갖다 버리지 마시고 잘 정리해 놓고 계속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연간 계획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계획은요, 저희가 뭐 두 달 단위로 다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1, 2월은 저희가 기본서, 기본 교재로 교육학 전체 이론과 내용을 한번 정리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 이때 들어가는 정보는 제일 많아요. 지금 여기 계신 쌤들도 보시면 뭐 준비 오래 하신 쌤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작년이나 올해부터 새로 시작하신 쌤들도 있으실 거예요. 다 다르실 거예요. 다 다르긴 하지만 올해 시험이 조금 바뀌었잖아요. 또 작년 시험이랑 조금 다르고, 그래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예측을 해서 봤을 때 중요 영역과 또 덜 중요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딱 구분해서 시험에 나올 것 같은 영역만 찍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말이 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봤을 때 저희가 이 전체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1, 2월 달 기본 교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은 그거예요. 어차피 시험 공부잖아요. 시험 공부라서 뭐 많은 것들을 다 잘하면 좋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정해진 시간 안에, 한정된 시간 내에 최대한의 효율을 이끌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 준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차피 똑같이 1년을 공부를 할 거면 미련하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적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가장 많은 내용들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조직적으로 습득하느냐, 그래서 그게 나중에 실제 시험에서 나타나게 되느냐. 그러니까 초반부에는 저희가 이론을 중심으로 토대를 닦고 점점 실전으로 연습을 하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1, 2월에는요 모의고사는 2번 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한번 보고요, 끝날 때쯤 한번 봅니다. 그래서 기대되시겠지만 내일 봅니다. 그래서 첫 주차에 바로 저희가 1회 모의고사를 봅니다.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이건 정말 진단평가 같은 거예요.
진단평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뭐 잘 써야 되겠다, 막 미리 공부를 해서 되게 잘 써야지, 그거는 큰 의미가 없고, 쌤들이 진짜 지금 이 순간 글을 어떻게 쓰시고 그다음에 교육학과 관련된 준비가 얼마만큼 됐는가를 확인하는 겁니다. 대신에 문제가 아주 어렵게 나가진 않아요. 그다음에 실제 시험처럼 여러 영역의 이론들을 합쳐서 그걸 평가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쓸 수 있는 내용 자체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큰 좀 무리가 있고요. 오늘 공부를 하시게 되는 내용 안에서 문제를 만들어서 출제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냥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쌤들이 쓸 수 있는 논술과 관련해서 논리적인 글쓰기 능력이 어떻게 되시는가를 정말 말 그대로 진단해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첨삭을 진행하고요. 첨삭을 진행을 하고 그 첨삭된 내용에 대해서 개별 면담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개별 면담을 하시면서 세부적인 내용들, 이제 쌤들은 뭐 그러니까 개별 면담을 하게 되니까 누구는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대1로 다 얘기가 가능해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준비해 오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끝날 때쯤 해서 한 번 더 모의고사가 시행이 됩니다. 2달 동안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가, 그 결과가 어떤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3, 4월은 여기 심화 이론과 기초 문제반 나오게 되는데요. 교재가 바뀌게 될 거예요. 3, 4월 같은 게 아직 출간이 되진 않았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만들고 있는데 저희가 1, 2월 교재에서는 전체 내용을 다 구조화를 해서 잡는 단계가 되는 거고, 3, 4월 같은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교육학 이론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다 외우지는 못합니다. 절대. 그 한 달, 2달 공부해서 이걸 다 외울 것 같으면 누가 힘들어서 공부하겠어요. 절대 못 외워요. 근데 한두 번이라도 들어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중요 이론들을 뽑아서 주제별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좀 심화해서. 다 하진 않겠죠. 3, 4월엔 다 하지 않고 1, 2월에 다 하고 다 했다는 가정하에 중요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좀 심화해서 체크를 하게 되는 게 3, 4월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첨삭은 2번 이루어지게 되고요. 5, 6월반부터는 문제입니다. 문제반입니다. 1, 2, 3, 4는 이론이에요. 전체 이론과 심화 이론. 그다음에 5, 6월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문제 풀이. 그래서 여기서 풀게 되는 문제는 이론의 핵심 사항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본 문제들과 기출 문제 중심으로 만들어진 자료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첨삭이 조금 늘어나죠. 그래서 그 모의고사가 4번, 즉 2주에 1번. 2번에서 4번은 차이가 되게 커요. 2번 볼 때는 한 달에 한 번이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인데 4번 보게 되면 2주에 한 번이에요. 총 8주 중에서 2주에 한 번씩 조금 연습이 되시겠죠. 그 다음에 7, 8월에 들어가게 되면 핵심 종합문제 풀이반이라고 해서 자 이때부터는 실전 문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에 4가지 영역의 문제를 같이 4가지 영역의 이론을 합쳐서 한 문제를 만들었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4가지, 5가지 정도의 영역을 합친 문제, 그러니까 실제 문제와 유사한 형태의 문제를 같이 풀이를 합니다. 계속해서 풀이를 하고 모의고사 4번. 그다음에 9월부터는 실전 모의고사반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래서 보시면 첨삭이 8회로 들어가 있죠. 이거는 9월반부터는 아마 이전에 경험해 보신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9월부터는 계속해서 실제로 여기서 쓰세요. 모의고사를 보세요. 현장에서 모의고사를 매일매일 한두 개씩 보시게 됩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월요일 날은 2개 쓰고 화요일 날은 1개 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당 3개씩 썼어요. 주당 3개씩 쓰고 그다음에 그 하나에 대해서는 개별 두 개는 대표 첨삭을 했고 하나는 그 개별 첨삭을 해서 또 개별 상담을 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첨삭 2회, 4회 쭉 나와 있잖아요. 이 첨삭 횟수랑 개별 상담 횟수는 같습니다. 첨삭을 하면 대부분의 모든 상담은 그 첨삭에 대한 지도는 개별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11월이 되면 이거는 지금 뭐 수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여전히 계획 중인 건 주 1회 수업이에요. 11월 달에는 교육학을 2회 수업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전공을 조금 더 집중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11월이 되게 되면 주 1회 월요일 날 수업을 하면서 모의고사 1회에 보고 개별 첨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흐름은 잡히시죠? 이대로만 근데 지금 뭐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지만 교육학을 하다 보면 전공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서술형 시험이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어렵고 복잡하다기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공부 자체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꾸준히 할 필요가 있어요. 좀 쌓아 올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애쓰지 않으시더라도 이대로 흐름대로 쭉 따라가시게 되면 좀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는 있죠. 중간중간에 뭐 힘들 때는 혼자 조금 정리하실 수도 있긴 하지만 같이 따라가면 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날 오후에 수업 끝나고 나서 2시부터 특강이 있습니다. 주제별, 이슈별 특강이라고 해서 공개 특강입니다. 공개 특강이라서 저희 수업 진도와 거의 유사하게 나가긴 하는데요. 근데 이게 전체 1년 플랜으로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진행이 돼요. 9월 달부터는 모의고사 반 들어가게 되면 이걸 못해요. 첨삭 때문에 상담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못하게 되는데 이제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전체 영역. 그래서 1월부터 초반 쭉 영역 나가면서 8월 달 되면 전체 마지막 행정 영역이 끝나는 사회학 영역이 끝나는 방식으로 주제별 특강이 쭉쭉쭉 이루어지게 되고 수업 시간에 세부적으로 다루기가 조금 애매한 주제들 있죠.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걸 따로 띄어서 수업 시간에 하나하나 다루기는 조금 애매한 자료들. 그래서 어떤 정도 수준이냐 하면 그 교직 과정에서 쌤들 그 뭐 교육 심리라든지 교육 과정이라든지 개별 수업 따로따로 들으시잖아요. 그 수업에서 다루게 되는 주제 수준이에요. 교직이나 혹은 대학원에서 다룰 수 있는 그 주제 수준으로 해서 조금 심화해서 따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 화요일 날 오후에 있는 공개 특강입니다. 2시부터 1시간 반 정도,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니까 배가 고프죠. 문제는 그죠. 1시 반에 수업이 끝나고 2시부터 3시 좀 넘게 수업을 들으시려면 조금 힘들긴 한데 그때 뭐 초반에 하면 후반이 확실히 편해요.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예요. 쌓아 올라가면 그것들이 다 쌤들 자양분이 되니까 그렇게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저희 강의의 전체 플랜에 기반을 해서 제안을 할 수 있는 1년 교육학 공부 계획서입니다. 예시입니다. 예시. 2페이지예요. 이대로만 하시면 좋겠죠. 비슷비슷한데요. 1, 2, 3, 4, 5, 6, 7, 8, 9, 10, 11. 되게 길어 보이죠. 근데 되게 금방 가요. 지금 1월이죠. 1월이라서 게다가 오늘 수업 들어보시면 그런 생각 드실 거예요. 4시간짜리 수업은 정말 길구나. 되게 끝나지 않는구나. 되게 지긋지긋하고 전공 같은 경우에 더 긴 수업도 있죠. 4시간짜리 수업 말고 오전 뭐 10시부터 막 저녁 6시, 8시까지 하는 수업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업 들으시면 그죠? 막 하루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죠? 끝나지 않는 하루. 옛날에 쌤들을 잘 모르시겠지만 드래곤볼 같은 만화 보면 정신과 시간의 방이라고 안에 들어가면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그런 방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영원히 끝나지 않아. 근데 1년은 되게 빨리 가요. 진짜 빨리 가요. 시험 공부하는 1년은 진짜 빨리 가죠. 정말 빨라요. 그래서 그 계획을 좀 잘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에 지금 1월 달에 지금 제가 제안하는 공부 계획을 보시면 교육학 개론서를 2회 독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교육학 개론서는 수험서가 아니에요. 저희 교재가 아니에요. 교재 말고 쌤들 그 대학교 때 처음 교직과정 들으시면 교육의 이해나 교육학 개론 수업이 제일 먼저 그 제공되는 수업이죠. 보통 그건 다 들으시잖아요. 그랬을 때 보게 되는 교육학 개론책이 있어요. 집에 있으실 수도 있고 갖다 버리셨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런 책, 쌤들이 보셨던 책이 제일 좋고요. 아니면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그 책을 한 권 정하셔서 그 책을 2번 읽으시는 겁니다. 1월 달에 정규 수업 외에 추가적으로.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2회 독하라고 지금 추천을 하는데 한 번은 빠르게 통독하는 거. 즉 아무 생각 없이 읽으셔야 돼요. 생각하고 읽으면 못 읽습니다. 시험 때까지 절대 한 번 끝까지 못 읽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재미가 없고 막 게다가 이게 좀 그 강론서들은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디테일이 있어서 재밌거든요. 일부는 다 재밌진 않지만 이런 저런 부분들은 왜 실험 사례 같은 것도 막 나와 있고 심리 같은 게 되게 재밌어요. 흥미진진해요. 근데 개론서는 그런 게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한 번은 영혼 없이 읽으세요. 재미가 없고 그다음에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도 일단 끝까지 한 번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니까 한 번 읽고 그다음에 2번째 읽으실 때 정독을 하시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읽을 때는 한 2, 3일 안에 빨리 확 읽어버리고 2번째 천천히 시간을 들여서 무슨 말일까. 근데 수업이랑 같이 나가게 되면 읽혀져요. 읽어집니다. 진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2번, 2번을 읽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수업 나가는 교육학 기본서 진도에 따라서 복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모든 시험 공부의 기본은 복습입니다. 예습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막 대학교 때나 이럴 때는 막 예습이 중요하다. 미리 읽어가야 되잖아요. 안 읽으셔도 돼요. 제발 복습을 하세요. 복습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습은 해봤자 어차피 저희가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읽어봤자 그냥 단어들의 파편이고 나열이에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짧은 시간이라도 10분, 20분이라도 그 자리에 앉아서 복습을 하시고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복습 위주로 진도 나가시고. 자, 그 다음에 교육학 짧은 주제 쓰기를 주당 2개씩 해라. 이게 좀 이따가 제가 샘플을 보여드릴게요. 샘플을 보여드리는데 짧은 주제 쓰기를 주당 2개씩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수업은 초반부터 완결된 한 편의 논술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효율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교육학에 대한 지식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쓰는 건 조금 무의미한 부분이 꽤 있어요. 너무 많이 쓰는 건 좀 무의미하고 중요한 건 내용을 빠르게 정리해서 이해시키고 개별 단락 하나하나의 단락을 정확하게 잘 쓰는 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문제가 4개가 나오면 본문에 4개의 단락을 써야 되는 거고 5개가 나오면 본문에 5개의 단락을 쓰시면 돼요. 그 하나의 단락을 쓰기 연습을 하는 게 짧은 주제 쓰기 연습이에요. 결국 나중에 9, 10월 달 돼서 쌤들이 못 쓰겠다 하는 분들 보게 되면 논술 쓰는 게 너무 힘들다 얘기하시는 분들 상담을 해보면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서론, 그다음에 결론 이런 거 못 쓰는 거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뭘 써야 할지 분명하게 알고 서론 어떻게 도입해야 될지 결론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다 알아요. 뭘 못 쓰냐면 뭘 써야 할지는 알겠는데 그 써야 하는 것의 세부 내용이 기억이 안 나서 못 쓴다는 거예요. 그 세부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습을 하는 게 짧은 주제 쓰기예요. 그걸 계속합니다. 그래서 한 5, 6월 달까지 계속하고 7, 8월 달부터 실전 연습으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적은 시간으로 가장 잘 쓰실 수 있어요. 몇 년 막 오래 공부해서 잘 쓰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1년 안에 올해 분명히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 플랜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한 번 정도 모의고사 연습해 보시고 2월 달에는 똑같은데 개론서를 한 번만 더 읽으시면 끝이에요. 저 1월 달에 통독하고 정독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통독. 그래서 총 3번 읽는 거. 개론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진도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참 잘 안 읽어지죠. 그래서 언제 읽으면 좋으냐 하면 스터디 하실 때 읽고 같이 확인하고 정리를 해주면 아주 좋습니다. 저희는 스터디 짤 겁니다. 오후에 내일 짤 거예요. 오늘 또 첫날이고 하셔서 내가 처음에 부푼 마음에 스터디 할 거야 그랬다가 이제 또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건 좀 아닌데 난 혼자 공부하는 스타일이지 이러면서 갑자기 빠질 수도 있고 처음에 또 부끄러워서 손 못 드시고 그러시다가 다음 날 스터디 하고 싶은데 못 들어가고 그런 일이 꽤 있어서 내일 스터디는 내일 짜드릴 거예요.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요. 강제로 짜는 방법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짜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계획으로는 수업 전에 저희가 9시 반부터 수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30분 정도 일찍 오셔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좀 할 수 있게끔 강의실 확보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 쓸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저도 봐드립니다. 그래서 주제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이에요. 제가 드리는 주제나 진도대로 같이 스터디를 하실 수도 있고 그것에 추가로 선생님들이 뭔가를 더 하셔도 되고 필요 없다. 난 우리끼리 하겠다. 그러시면 그 주제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진도나 내용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대신에 제가 체크는 할게요. 물어봅니다. 중간에 가서 저희가 스터디 작년에 중간에 운영을 했던 거 보시면 쌤들 스터디하고 계실 때 제가 가서 한 명 한 명 잡고 이렇게 구두로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문답해보는 거, 테스트해보고 하는 것들을 같이 하면서 되게 스트레스 받으시고 위가 아파진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월 달이 되게 되면 자 보시면 개론서가 아니라 이제 기본서 개별 정리가 들어가죠. 1, 2월 달에 기본서 한번 강의가 끝났잖아요. 한번 끝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서 모든 내용을 알 것 같으면 공부할 필요 없다고.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정리를 하시는 시간이 3, 4월 달에 필요합니다. 이게 6월 달까지 갑니다. 기본서 개별 정리. 이거는 계속해서 혼자 진도를 나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수업 진도랑 상관없이. 그리고 수업에서는 주제별 정리를 하게 되니까 또 역시 이 주제대로 따라가시면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주요 이론 및 개념 심화, 이해 및 정리, 암기. 자, 암기는요. 암기는
사실 초반에 제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아요. 여러 번 보시는 게 중요하지 1, 2, 3, 4월 달에 공부하시면서 이거 다 외워야지 생각하시면서 막 외우시는 분들 있어요. 쓰시면서 외우시든지 간에 줄치면서 외우시든지 간에 막 기계적으로 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외워집니다. 이해가 되고 쌓여야 외워져요. 교육학 같은 경우에. 그래서 실제로는 7, 8월 달 돼서 전체 내용이 좀 정리가 된 상태에서 외우면 굉장히 쉽게 잘 외워지는데 초반에 붙잡고 앉아서 외우면 되게 막막하고 막 가슴이 무너져요. 왜냐하면 외웠는데 다음번에 학교를 한다. 수업 와서 보면 또 기억 안 나고 또 까먹고 또 까먹거든요. 근데 그게 쌓이다 보면 그 학습된 무기력 있잖아요. 해봤자 소용없네. 이게 머리에 쌓이는 내용이 아니네. 근데 되게 부정적인 느낌도 들고 이게 공부를 해서 암기를 해서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를 않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고 이게 조금 쌓이면 몇 달 정도 충실하게 이론에 따라서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외워져요.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외우는 건 후반기에 잡으시고 초반에는 쭉 정리하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서 친숙하게 쌓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기본적인 암기 조금 하시고 그 짧은 주제 쓰기 계속 하시는 거 3, 4월은 비슷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5월 달에 가게 되면 역시 기본서 개별 정리하시고 논술 기출문제, 기본문제 수업에 따라서 연습하시고 짧은 주제 쓰기는 주당 1개로 줄죠. 1, 2, 3, 4회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주당 2개 최소 이거는 최소 기준이에요. 2개씩 쓰시다가 5, 6월 달 되게 되면 이때부터는 짧은 주제 쓰기를 조금씩 줄이셔도 됩니다. 이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잘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이대로만 하시면 넉 달 동안 짧은 주제 2개씩만 계속해서 쓰시잖아요. 주당. 그러면 5월 달 되면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감을 유지하는 개념으로 1개씩 정리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7, 8월이 되시면 여기 보시면 교육학 주요 이론 빠르게 반복 정리. 이때부터 본격적인 암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반복적인 암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실전 문제 연습하시고 모의고사 연습하시고 9월 달. 자, 이번에는 주요 이론 최종 키워드 회상성 정리라고 해서 이건 이제 아주 이상적인 상황인데 실제로는 이때도 계속해서 암기를 하시는 게 보통이기는 해요. 그래서 7, 8, 9, 10 해서 이때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달 후반부에 가게 되면 대충 한 7, 80% 이상은 이게 정리가 돼서 떠올리게 되면 글을 쓸 때 아주 일부 세부적인 개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쓰는 내용들이 다 머리에 떠오르는 상태가 안정적으로 되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그리고 이제 9월, 10월에는 모의고사 열심히 보시고 이제 11월에는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 힘들 수도 있는데 이대로 하면 공부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저는 주 6일을 공부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6.5일을 공부하시고요. 대부분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괜찮고 근데 그 6.5일에서 0.5를 교육학에 조금만 더 할애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6일 중에 이틀은 교육학을 중점적으로 보세요. 최소는 한 이틀 정도 보시는 거. 그러니까 나머지 날은 다 전공 중심으로 보시고요. 막 어떤 분들은 교육학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막 탄력이 붙어서 교육학이 너무 재밌다. 막 교육학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무모한 짓은. 그죠? 100점 기준으로 봤을 때 교육학 20점이죠. 전공이 80점이잖아요. 왜 그런 위험한 길을 가세요? 20점짜리인데 20점만 받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맥시멈 이틀이에요. 최소 이틀은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도 막 20점이니까 뭐 조금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에는 좀 내용이 많죠. 그러니까 다른 날은 전공을 열심히 하시고요. 이틀 정도는 교육학 중점으로 중심해서 보시고 그렇다고 교육학만 하시라는 건 아니고 전공도 보시긴 보시되 교육학에 좀 더 많은 비중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수업도 이틀 하잖아요. 월화 하잖아요. 그러면 월화 교육학 하세요. 월화 교육학 하시고 그러니까 복습이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예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월화 수업 들으시고 그날 오후와 저녁에 교육학 복습하시는 거. 그 다음에 하루 더 하면 좋은 게 언제냐면 일요일 저녁. 그죠?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오전과 오후를 즐겁게 보내시고 일요일 저녁에는 뭘 해도 기분이 좋지가 않아요. 행복하지 않죠. 그때부터는 쌤들 뭐 저녁에 TV 많이 보시잖아요. 저녁에 예능 프로 같은 거 보시고 드라마 보시는 분들은 드라마 보시고 그다음에 뉴스 보시는 분들은 뉴스 보시고 또 뭐 코미디 프로 보시는 분들은 막 우울해하면서 슬퍼하시면서 뭐 저 마지막 끝난 음악을 들으면 심장이 옥죄이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보시는데 그렇게 다 즐기시고요. 즐기시고 자려고 누워있으면 잠도 오지 않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수업 가야 되는 막 졸리지도 않고 막 되게 짜증나고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 논 게 막 후회가 돼요.
남들은 분명히 오늘도 뭐 공부를 한 사람이 있었을 텐데 나는 이 하루를 이렇게 보냈구나. 한 것도 없는데 이러면서 뭐 논 것도 없는데 막 되게 허무하다. 그런 기분이 들 때 교육학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잠도 잘 와요. 잠은 무조건 옵니다. 교육학 불면증이실 때 잠이 오지 않을 때 밤에 그죠? 교육학 책을 펴고 특히 기본서나 개론서를 펴고 한 2페이지만 읽어보세요. 뭐 자는 게 나아 이러면서 뭐 잠이 오는데 그때 어떤 걸 하시느냐 하면 그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월화 수업하고 일요일이잖아요. 그럼 월화의 복습을 다 하셨죠. 근데 그 다음 주에 월화 수업을 가서 얘기를 하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랬을 때 많은 선생님이 되게 좌절하세요. 나만 그런 게 아닐까. 지난주에 분명히 했다 그러고 선생님도 앞에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난 지난주에 한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날까. 다 그렇습니다. 아닌 척하고 앉아있을 뿐이지 똑같은 입장인데 그걸 다시 한번 일요일 밤에 한 번만 보세요. 한 번만 간단히 복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월화에 보셨던 내용을 다시 일요일 저녁에 이때는 시간을 많이 쓰실 필요도 없어요. 조금만 쓰시면 돼요. 그냥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시면 차고 넘쳐요. 그 정도만 보시고 그 다음 날 오시게 되면 남들이 막 기억이 안 난다. 되게 공허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어제 봤다. 어제 내가 봤는데 나도 기억이 안 났다. 네. 그래서 다시 보고 왔더니 지금은 기억이 나는 그런 내용이구나. 되게 달라요. 그게 되게 요령 있게 공부를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잡으시면 큰 부담 없이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화 같은 경우에도 수업 끝나면 되게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일단 배가 고프거든요. 1시 반인데 모든 걸 다 집어치고 한 1시 넘어가기 시작 그때부터는 수업을 해도 쌤들 머릿속에는 끝나고 뭐 먹지? 끝나고 뭐 먹지? 뭐 이런 생각이 주로 많이 드실 거예요. 1, 2, 3, 4월 달에는 진짜 아직 급하지가 않기 때문에 더 그래요. 이제 7, 8월 달 되게 되면 다들 막 되게 발등에 불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1, 2, 3, 4 같은 경우는 하긴 하지만 약간은 이게 약간 타성에 젖어서 그냥 남들 하니까 하는 기분으로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긴 한데 배가 고프시지만 조금만 참으시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그날 했던 내용 중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었던 사항들이 있죠. 제가 외워야 하는 건 외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냥 중요하다, 그냥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중요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위주로 한 번만 더 보세요. 그거는 10분에서 20분만 보시면 돼요. 앉은 자리에서 보시고 집에 가셔서 이제 식사도 하시고 뭐 다른 것도 하시다가 이제 다시 오후에 이제 시간 잡고 공부하시게 되면 훨씬 더 또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시간을 잘 쓰는 거예요. 똑같이 3시간, 4시간 공부했을 때 얼마나 오래 많이 기억이 나느냐. 전 그거예요. 조금 공부하고 오래 많이 기억되게끔 하는 거. 잔소리죠. 지금 잔소리를 30분째 하고 있는데요. 이 초반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학이 내용이 좀 너무 많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할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게 주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중간중간에 잔소리를 드릴 거예요. 너무 막 지긋지긋해 귀를 틀어받고 싶어 그러지 마시고 좀 참아주세요. 자, 그렇게 시간 잡으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전공 같은 경우는 알아서 하세요. 미친 듯이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전공 정말 중요하죠.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이번 강의의 계획서 1, 2월 강의 오늘 개강입니다. 이번 강의는 또 좋은 게 좋다기보다는 괜찮은 게 월화 같은 경우에 그 설에 안 걸려요. 제가 보통 이때 1월, 2월에 이제 설이 있으니까 항상 변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 주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휴강 없이 8주 쫙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쉼 없이 총 8주가 진행이 되게 되고 내일 1회차 첨삭하게 됩니다. 여기 예상 진도입니다. 예상 진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는 제가 장담하지는 못하는데 그 1, 2월은 솔직히 말해서 1, 2월 강의는 이론 강의다 보니까 보강을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1, 2월 강의하면서 보강을 한 번도 안 했던 적은 없어요. 근데 많이는 안 했어요. 보강을 하면 한 타임 정도 보강이 필요하긴 한데 제가 가급적 진도를 맞추도록 정말 이번에는 애를 써 보겠습니다. 애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이런 계획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첨삭은 두 번째 모의고사 문제는 2월 17일 날 화요일 날 7번째 주죠. 7주차 화요일 날 첨삭 문제 모의고사 보게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주에 상담을 하죠. 마지막 주에 상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기대가 되시죠? 공부 되게 즐겁겠죠? 교육하기 되게 재밌어요.
많은 분들이 보면 교육학을 보고 막 거대한 윤리교과서 같다. 그래서 막 고등학교 때 윤리교과서 되게 재미없어 하시잖아요. 윤리교과서 되게 윤리 지금 전공하신 쌤들 있으실 텐데 윤리교과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흥미진진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내용들이 있지는 않잖아요. 좀 지루한 내용들이 많고 교육학 같은 경우에 그게 되게 확장되어 있는 그런 교과서 같다고 되게들 싫어하시는데 의외로 이게 결국 지금 문제 자체도 객관식 때처럼 개별화되어 있는 개별 영역들을 그냥 딱딱딱딱 확인하는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아주 실제적인 문제들은 아니지만 약간 가상의 문제들이긴 하지만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뭐 그런 그 인문교육을 실시하자라고 하는 중학교 교장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진 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현장과 연계를 해서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내가 교사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내용들이 어디랑 상관이 있을까, 어떤 부분들이랑 연계가 될까,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가 있고, 이게 구조가 잡히면 재밌어요. 교육학이 절대 재미없는 학문은 아니에요. 저는 학부 때부터 교육학 전공이었어요. 그래서 학부 쌤들은 지금 막 1년 공부하시는 것도 막막하죠. 저는 학부 4년, 저는 전공이 교육학이니까 쌤들이 그 교직 과목에서 들으셨던 그게 전공 수업인 거예요. 전공과 교양 이렇게 됐으면 전부 다 교육학 수업들을 학부 때 듣고 그다음에 석사, 박사 하면서 계속 들어왔는데 학부 때는 진짜 재미없었어요. 진짜 재미없고 이게 뭐야 이러면서 되게 싫어했는데 나중에 공부를 해보니까 확실히 재밌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 수업 들으셨던 많은 선생님들이 그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른 건 뭐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다들 하시는 게 재미는 다들 있어 하세요. 의외로 교육학이 재밌다. 생각보다 재밌는 영역이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 이런 거 잡으면서 스토리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재밌을 겁니다. 자, 그렇게 길게 강의를 소개했고요. 그다음에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제 본 강의로 슬슬 들어가게 됩니다. 약간 이건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기본 강의 수업할 때 전체 4시간 수업이면 2번 쉬어서 갔어요. 2번 끊고 3타임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힘들다는 상담할 때 얘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쌤 너무 힘들다. 그래서 3번 쉬면 안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3번 쉽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1시간씩 끊어서 총 4타임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괜찮으시죠? 저는 그냥 한 번에 갈 수도 있는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의 4페이지에 보시면 한글 맞춤법 백제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시험이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맞춤법 체크를 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20점 만점의 시험인데 시험의 배점은 조금씩 지금 바뀌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첫 해 시험 같은 경우에는 20점 중에 5점이 형식 점수였고 15점이 내용 점수였고요. 이번 시험은 16점이 내용이고 4점이 형식 점수였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4점에서 5점 정도가 논리적 구조, 형식의 배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 논술 시험이다 보니까 교직 논술, 유초등에서 보게 되는 교직 논술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교직 논술은 사실 교육학 이론을 아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기보다는 그런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고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좀 일반적인 수준에서 논의를 하는 문제라고 한다면 중등 시험에 나오게 되는 이 교육학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교육학 이론에 입각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쌤들이 쓰시는 레포트 있죠. 레포트, 이론에 입각해서 쓰시는 각각 영역의 주제들과 내용에 입각해서 쓰시는 레포트가 압축된 형태다. 혹은 중간 기말고사에서 주제를 분명하게 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긴 하는 건데 그걸 좀 더 분명하게 알기 쉽게 형식에 맞추어서 쓰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아마 교육학 논술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없으신 분도 있으실 텐데 실제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내일 조금 더 상세히 쓰기의 실제 부분 확인을 하시게 되는데 오늘은 기본적인 사항들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교직 논술 같은 경우에는 원고지에 쓰죠. 원고지에 그 1시간 동안 1200자 정도를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원고지에 오래 안 써보셨죠?
최근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막 동시 쓸 때 그죠? 원고지에서 막 앞에 두 칸 띄우고 이런 거 연습하셨는데 지금은 저희가 원고지를 쓸 일이 거의 없어서 쓰기법도 막 기억 안 나시잖아요. 특히 원고지를 쓰면 제일 난감한 게 뭐겠습니까? 띄어쓰기예요. 한국말이 어려운 한국말이 진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배우는 것도 어렵지만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는 건 정말 진짜 어려운 거라고들 하는데 그것 중에서 문어가 가장 어려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띄어쓰기가 너무 복잡하죠. 선생님들 아마 그 프로 잘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안 보시죠. 저는 저녁 시간 때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우리말 겨루기라고 해서 KBS에서 하는 프로가 있어요. 오늘 해요. 월요일 날 저녁에 하는 프로인데 프로 보면 뭐 띄어쓰기 나오면 다 틀려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도 띄어쓰기 부분은 너무 규칙이 없는 게 규칙인 것 같아요. 그쪽은 뭐 다 달라. 이게 앞에 오는 말이 한자면 어떻게 변하고 고유어면 어떻게 변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한자인지 고유어인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되게 복잡한데 저희는 다행히 원고지에 쓰지 않습니다. 유선지에 쓰죠. 그래서 보통 노트에 쓰는 글과 유사하게 쓰시면 됩니다. 정말 단 하나의 구어는 유선지에 쓴다는 거. 그래서 띄어쓰기를 보지 않는다라는 거. 대신에 띄어쓰기는 보지 않겠지만 맞춤법이 반복적으로 틀리거나 심각한 오류를 범하게 되면 그건 형식 점수에서 감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형식 점수에서는 아무리 많이 틀려서 아무리 많이 깎여도 여기 한정된 점수를 넘어서지 못합니다. 다 틀리더라도 4점, 5점 이상 감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맞춤법을 많이 틀리면 채점하는 사람들이 어때요? 편견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가 왜 평가의 오류 공부할 때 그 후강 효과라는 거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내용이랑 상관이 없는 건데 내용 자체는 다 맞는 말을 하더라도 맞춤법이 다 틀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이 도대체 공부를 했나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쌤들도 뭐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그 연애 편지를 써왔는데 그 안에 막 전부 다 맞춤법이 틀렸다. 틀린 말로 다 써져 있으면 그 사람이 새로 보이겠죠. 좀 다른 눈으로 보게 되겠죠. 그 되게 그런 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뭐 사례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써놓은 그런 글들도 인터넷에 보니까 웃긴 게 되게 많던데 그거 뭐더라? 제목이 그거든.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 그죠? 그거 아시죠? 숲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수포로 돌아갔다 이제 물 거품이 돼서 터져버리니까 수포로 돌아갔다가 맞는 말인데 그게 아니라 숲으로 돌아갔다인 줄 알고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갔다. 그 애와 난 이러면서 막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거 되게 많던데 막 의료보험 카드도 막 되게 특이하게 쓰고 뭐 그죠 뭐 어르봉 카드인가 뭐 이렇게 쓴다고 뭐 나중에 심심하시면 찾아보시면 재밌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채점하시는 분들이 맞춤법을 많이 틀린 글을 보게 되면 이 사람 평소에 책을 많이 읽지 않았거나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럼 똑같은 내용의 글이면 아무래도 맞춤법을 많이 틀리고 특히 또 앞에 뒤에 주어나 목적어나 서술어가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비문으로 문장을 쓰시게 되면 형식적인 부분과 또 그 외의 부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초반에 쓰면서 좀 많이 체크를 할 거예요. 이게 9월달, 10월달 가서 맞춤법을 반복적으로 틀리시거나 주어 서술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겪으시게 되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걸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특히 의외로 주어 서술어 호응 문제는 많이들 틀리십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틀리고 모르고도 틀려요. 시작할 때랑 끝날 때랑 마음이 막 획획 변하잖아요. 제가 쓸 때 시작할 때는 교사 입장에서 썼는데 끝날 때는 학생 입장에서 끝나고 그러니까 그런 게 흔히 있어요. 흔히 있어서 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면서 초반에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시게 되는 한글 맞춤법 100제는 다 중요한 건 아닌데 저희가 흔히 논술을 쓰실 때 범하실 수 있는 실수 그다음에 확인하셔야 되는 그 사항들 위주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선생님들 한번 복습하실 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는 보세요. 일상생활 하실 때도 쌤 도움이 되니까 읽어는 보시지만 저희가 주로 보게 되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 5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1번에 나와 있는 돼 구분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해와 하 가지고 많이 구분을 하시죠. 근데 이거는 별로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돼지의 돼는 잘 안 씁니다. 그죠? 제가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죠? 오이의 돼랑 오에의 돼 이렇게 말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원래 발음상으로는 구분이 돼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국말에서 원래는 이게 발음이 너무 어려워. 오이의 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돼라고 발음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돼가 아니라 돼인가?
되게 같이 동시에 발음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되라고 발음하면 이중모음이잖아. 되에서 오해가 두 개 같이 나잖아요. 그러면 안 되고 불어에 보면 왜 오 발음처럼 으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 입 모양은 오고 소리는 이를 내는 거. 그래서 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참 왜가 아니라 참 으라고. 그래서 국어 하시는 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고등학교 문법 시간에 이런 걸 배우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희 때만 해도 문법, 장문, 뭐 문학이 다 필수 교과였기 때문에 다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법 시간에 쌤이 설명해 주면서 으 하셨던 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불어 시간인가 이러면서. 자,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이번에 나와 있는 니은의 안과 니은 히읗의 안, 이거는 실제 생활에서는 많이 실수를 하시죠. 근데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교육학 논술은요, 구어체로 쓰시면 안 돼요. 문어체로 쓰셔야 됩니다. 글을 쓰는 형식으로, 형식적인 글에 맞춰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안 간다, 안 보인다, 안 한다 이런 말은 안 씁니다. 쓰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뭐뭐 하지 않는다 라고 니은 히읗의 서술어로서 쓰는 게 맞습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옳다. 공부를 안 하는 게 옳다. 다르죠. 공부를 안 해야 한다. 이거는 구어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안 한다라는 말 자체가 앞에 붙게 되는 부사의 니은의 안 같은 경우에 문어체에서 주로 쓰는 말이고 서술을 할 때 글로 쓸 때는 않다라는 말을 더 쓰게 되기 때문에 니은 히읗의 안을 위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할 걸 이런 건 교육학 논술에서 안 쓰시겠죠. 내가 그때 했어야 뭐 했는데 할 걸 이런 걸 쓸 일이 없잖아요. 교육학 논술에서. 자, 그 다음에 6번 던, 든. 와, 이거는 자주 틀리십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말에서 모음 어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의미를 주로 표현을 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던이라고 하게 되면 과거의 경험을 설명을 할 때 던, 내가 살던 고향, 내가 다니던 학교, 좋았던 시절 할 때는 던을 쓰는 게 맞고, 이건지 저건지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던이 아니라 든을 쓰시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하든 말든, 이걸 하든 말든. 은근히 이 든은 많이 쓰게 됩니다. 이거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 같아서 안 쓸 것 같은데 쓰다 보면 은근히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조심하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던, 든, 어는 과거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다 쭉쭉 넘어갑니다. 넘어가셔서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16번 맞추다, 맞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평가 파트에서요, 교육 평가 영역에서 정답을 맞히는 것과 맞히지 못하는 서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평가 공부하실 때 시험 보고 나서 시험의 양호도 검증을 할 때 난이도라든지 변별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답을 맞히고 못 맞히고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정확하게 표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맞추다와 맞히다 이야기가 나와 있죠. 발음상은 맞추다, 맞히다. 이거 잘 구분이 안 돼요. 일상생활을 할 때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맞추다 같은 경우에는 비교 대상이 있어서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는 경우, 이 경우에는 맞추다를 쓰는 게 맞습니다. 사례를 보시면, 가에도 보시면, 가 말고 딴 걸 보죠. 나를 보시면 계산을 맞추어 보다, 발을 맞추어 걷다, 음식의 간을 맞추다, 입을 맞추다, 기계를 뜯었다 맞추다, 양복을 맞추다, 짝을 맞추다 등등처럼 두 가지 이상의 대상이 있어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뭔가 짝을 짓거나 물리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맞추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반면 맞히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있고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경우에 맞히다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승팀을 맞히다, 정답을 맞히다, 맞히다지만 발음상은 관역을 맞히다, 비도둑을 맞히다 이건 아니고, 이건 헷갈리니까 보지 마시고.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정답, 오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맞히다라는 표현을 쓰셔야 된다는 거. 근데 쓰려고 하는데 헷갈리는 거예요. 평가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변별도, 그다음에 뭐 오답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맞히단지 맞추단지가 막 헷갈려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안 쓰시면 돼요. 굳이 헷갈리는 맞추다 맞히다를 선택하지 마시고, 틀리면 감점이 되니까 그러지 마시고 정답을 옳게 대답한 학생은
그죠? 한국말은 그게 됩니다. 돌려 쓰실 수가 있는데 굳이 내가 생각했을 때 불확실한 표현을 쓰시는 것보다는 돌려서 빙빙 돌려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로서로서 이야기가 좀 이따 나오는데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로서로서는 진짜. 한국말에서 제일 헷갈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의미상 너무 이게 겹치고 모호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둘 다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자격이 되기도 하고 도구가 되기도 해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의미상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상황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맞게 써도 읽는 사람이 그걸 맞게 판별해 줄 가능성도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서로서와 마찬가지로 맞히다, 맞추다 헷갈리시면 다른 거 쓰세요. 예, 그 다음에 넘깁니다. 그게 지금 27번과 28번입니다. 28번 먼저 봅니다. 28번 로서와 로서. 로서는 자격. 그래서 주로 로서 앞에는 사람이나 사람의 직함, 직업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뭐로서. 밑에 보시면 교육자로서 일생을 보내다. 발음은 똑같아요. 실제로 센 발음이 나기 때문에 교육자로서 일생을 보내다. 나로서는 할 말이 없다. 부모로서 할 일, 교사로서 그런 말을 하다니 친구로서 충고한다. 이런 등등. 그래서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근데 보세요. 모든 싸움은 너로서 시작되었다. 이건 애매하잖아요. 도구 같기도 하잖아요. 애매하죠. 너 때문에 생긴 거. 그러니까 너 때문이라고 쓰면 되지. 그죠? 왜 굳이 너 로서라고 해서 모두를 헷갈리게 할까? 로서 그다음에 보시고 근데 이거는 많이 써요.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해야 할 본분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는 로서라고 하는 거 명확하게 알고 쓰시면 되고 로서는 수단이나 도구입니다. 도구. 그래서 도끼로서 나무를 찍다. 칼로써 과일을 깎다. 눈물로써 호소하다. 근데 보시면 여기 써가 지금 다 괄호 처리되어 있죠. 그 말은 써를 빼도 말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굳이 써를 쓰지 마세요. 문장을 쓰셨을 때 서나 써를 쓰지 않아도 말이 되잖아요. 그럼 쓰지 마세요. 제발. 내가 아무리 맞게 써도 채점자가 헷갈려서 3명이 지금 보통 채점을 하는 걸로 보는데 그중에 2명 정도는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도 이게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막 고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빌미를 제공해 주지 마세요. 애초에. 그래서 로서와 로서는 안 쓰는 게 좋다. 그다음에 27번은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좀 써야 되는 문장이에요. 보면 함으로써, 함으로 이거 보면 초반에 굉장히 많이 틀리시는데 원래 이렇게 함으로라고 풀어 써야 하는 부분에도 함으로라고 따로 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말에서 풀었으면 왠지 틀린 것 같고 받침이 살아있어야만 왠지 맞는 말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받침을 안 풀어 쓰고 대부분 다 그냥 많이들 쓰시는데 의미가 구분이 됩니다. 밑에 있는 로서와 로서를 생각해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풀어 쓰지 않은 함으로써를 보시면 그는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 자, 공부를 하는 게 뭡니까? 도구와 수단과 방법입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에 보답을 하고자 한다. 수단이고 도구이기 때문에 함으로써 살아있어요. 밑에가. 자, 밑에 그는 부지런함으로 잘 산다. 자, 이게 도구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이유죠. 이유. 앞에 있는 의미가 이유가 되게 되면 풀어 써야 합니다. 부지런함으로 잘 산다. 풀어 쓰는 경우에는 이유와 까닭, 이 경우에는 써를 붙이지 못한다. 딱 느낌이 오시죠? 써는 절대 붙여서는 안 됩니다. 아무데도. 아무데도 붙이면 안 되고 이게 앞에 있는 게 명확한 도구가 되는 경우에는 받침을 살려서 쓰시고요. 앞에 나오는 게 이유가 되게 되면 풀어서 쓰시는 거. 근데 얘네는 저희가 좀 써요. 그 논술문을 쓰실 때 문어체에서 자주 쓰는 흔히 쓰는 표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건 헷갈리지 않고 좀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안 틀리십니다. 잘 봐두시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47번은 우리가 잘 아는 거죠. 45번 같은 게 바람이냐 바램이냐 이건 최근에 많이 개몽이 돼서 그죠? 바람이라고 많이 쓰다가 바램이라고 많이 쓰다가 바람이라고 많이 쓰는데 굳이 이걸 쓰지 않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것도 쓰지 마시고 그렇게 뭐 되기를 뭐 희망한다. 뭐 그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굳이 뭐 또 이렇게 헷갈리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47번에 다르다와 틀리다 같은 경우는 또 흔히 틀리게 쓰는 표현 중에 하나죠. 다르다 같은 경우는 같지 않다. 틀리다는 맞지 않다.
네, 영어로 하면 되게 분명한데 different냐, wrong이냐 하면 되게 분명하게 와닿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한국말이 이게 잘 분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아직까지도 그게 있잖아요.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랑 같지 않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틀리다라고 인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얘기 나올 때마다 많이 사례로 드는 게 쌤들 순대 뭐에 찍어 드세요? 순대 드실 때 순대 안 먹는다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순대 어디에 찍어 드십니까? 소금, 역시 서울 경기 지역. 소금 또 어디에 찍어 먹죠? 얘기 들어보시면 소금에도 찍어 먹고 또 쌈장, 초장. 웃잖아. 지금 초장 나오니까 초장 이러면서 초장 뭐 케찹에 찍어 먹을 수도 있죠, 그죠? 개인적인 취향이면. 근데 지역마다 보니까 지금 저도 그래서 들어봤더니 소금이 있고 쌈장에서 뭐 막장이라고 해서 쌈장에도 찍어 먹고 초장에도 찍어 먹고 더 있나요? 그거 왜 베리에이션? 3가지 정도인데도 이거 얘기 나올 때마다 막 싸우죠. 친구들이 싸우잖아요. 탕수육 먹으러 가시면 어떡해요? 친구들끼리 집에서 탕수육 세트를 시키면 늘 그죠? 싸우면 붓느냐 찍느냐 가지고도 막 되게 분란이 일어나고 막 피자 먹을 때도 어떤 애들은 왜 핫소스 뿌려 먹고 안 뿌려 먹는 친구들은 또 막 되게 경멸하죠. 막 핫소스를 뿌려 먹다니 막 촌스럽다고 그러기도 하고 느끼한 거 먹는다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고 한데 다르죠. 입맛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 다른 지역에서 먹는 거 보면 막 되게 사람들 경악하고 그게 무슨 맛이냐 먹어보면 의외로 맛있고 막 깜짝 놀래고 그래서 아직도 좀 그런 것들은 저희가 무의식적으로 많이 틀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르다 틀리다 같은 경우에는 실수하지 않도록 평소에도 늘 신경 쓰시면서 확인하시면 괜찮겠습니다. 그것 말고는 거의 없어요. 이제 이게 백제잖아요. 백제인데 볼 건 몇 개 없어요. 100개 일상생활 하실 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별로 확인하실 게 없습니다. 뒤에는 그냥 읽어보시면 재밌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거 쓸 때 문제에서 주요 개념이라든지 호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띄워 쓴 기준이 있으면 그것에 입각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대신에 그런 건 있어요. 저희가 그 유선지에 글을 쓰고 있다 보니까 띄어쓰기를 되게 잘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띄워 써서 가독성을 높일 필요는 너무 다다다다다 붙여 쓰시게 되면 그것도 좀 좋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시면서 좀 편안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글씨 이야기가 지금 안 나올 수가 없는데 마저 보고요. 지금 뒤에는 뭐 쭉 보시고 뭐 결제냐 뭐 내 노래는 다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거 되게 많습니다. 소곡일까요? 쇠곡일까요? 둘 다 맞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소고기는 틀리고 쇠고기만 맞았거든요. 그래서 막 소고기라고 하면 틀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쇠고기라는 말보다 쇠고기 엄마 쇠고기가 먹고 싶어요. 뭐 쇠고기 구이 그런 얘기 안 하죠. 소고기 그잖아요. 그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거 보시면 되고 맨 마지막 103번에 보시면 외래어 표기법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그 교육학 논술에서 외래어를 쓸 일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대신에 사람 이름 쓸 때는 외래어 표기법에 입각해서 쓰시면 되는데 문제 나와 있으면 문제에서 사람 이름을 구체적으로 호칭을 하고 명칭이 나와 있으면 그대로 따라 쓰시는 게 맞습니다. 오스벨 같은 경우에 라이겔루스 같은 경우에 또 누가 있더라? 삐아제도 조금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을 좀 여러 가지로 저희가 변기해서 표기를 하고 있어요. 오스벨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오스벨, 오즈벨 그래서 다양하죠. 라이겔루스 같은 경우에도 라이겔루스, 라이거루스 등등 해서 되게 다양하게 존재하는 이름. 피아제만 해도 왜 피아제라고도 쓰고 삐아제라고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굳이 내가 알고 있는 걸 쓰지 마시고요. 문제 뭐가 나와 있으면 제발 그대로 쓰세요. 제발 그대로 쓰시고 뭐 쓰셨던 거 그대로 유지만 하시면 되고요. 흔히 저희가 많이 실수를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사례들 중에서 리더십이 있습니다. 리더십은 제가 쉽 있잖아요. 쉽은 한국말로 표현할 때 쉽과 쉽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쉽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리더십 이렇게 쓰시면 빨간 줄 쫙 가죠. 한글에서. 프렌드십 프렌드십을 왜 써 영어로 그죠? 근데 리더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도성 이야기를 할 때 리더십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쓰시게 되면 실수하지 말길 바라십니다. 여기 보면 쌤들 잘못 쓰시는 거 되게 많죠. 지우스는 아니라고 합니다. 지우스가 틀렸고 주스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발음 방금 할 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우스하고 주스하고 발음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해 보세요. 쌤들 다르게 발음해 보세요. 주와 주 다르게 발음해 보세요. 주
지읒 자체가 이게 유성음이라서 구분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주스라고 쓴 거 보면 되게 어색하죠. 오, 촌스러워. 옛날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건 그냥 심심할 때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케이크가 맞답니다. 케이크가 아니라. 충격적이죠.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논술 쓰기 노트입니다. 앞에서 제가 사례 보여드리겠다고 얘기했던 게 이거예요. 논술 쓰기 노트를 1, 2, 3, 4월 달에는 기본적으로 주당 2개씩 쓰자 그랬었죠. 그걸 어떻게 쓰느냐가 바로 이겁니다. 해당하는 주에 공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걸 그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월요일 날 오늘 수업을 했죠. 수업을 했으면 좀 이따가 이제 이론 공부 시작하면 막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이제 복습하실 거고 집에 가서서 정리하시고, 아, 이게 중요하네 체크해서 공부하시고 다 한 마지막 이제 공부 다 하셨다. 오늘 했던 거 다 복습했고 내용들 다 확인했다. 그 시점에 논술 쓰기 노트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됐을 때 노트를 한 권 정하세요. 너무 두꺼운 거 하지 마세요. 막 대학 노트 이런 거, 그다음에 스프링 노트 두꺼운 거 절대 끝까지 못 써요. 하지 마시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왜 중고등학교 때 썼던 얇은 노트 있잖아요. 요새도 한 500원, 1000원이면 하죠. 그 제일 얇은 노트를 한 권 사셔서 그 노트를 딱 펴놓고 그날 했던 주제 중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혹은 내가 공부를 하면서 느끼기에 가장 잘 안 됐던 부분, 제일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됐던 부분 중에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정하셔서 그걸 쓰시면 됩니다. 보지 않고 15분에서 20분 안에. 이게 점점 시간은 줄어들어야 됩니다. 초반에는 이게 조금 시간이 걸려요. 처음 쓰시면 한 20분 정도 잡고 쓰셔야 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시면 이게 결국 한 단락이잖아요. 한 단락이면 실제로 논술 쓰실 때는 한 단락을 쓸 때 10분, 20분씩 쓰면 못 써요. 끝까지 못 써요. 5분에서 한 10분까지 절대로 한 단락을 쓰시면 안 되거든요. 빨리빨리 쓰셔야 되기 때문에 한 5, 6분 안에 쓰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잡으시고 그걸 쓰십시오. 근데 잘 안 될 거예요, 처음에는. 공부는 했는데 잘 안 써져요. 근데 어쨌든 애를 쓰셔서 한번 쓰시고 나셔서 비교를 해보세요. 쓴 부분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부분과 옆에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해보면서 체크를 하세요. 뭐가 빠졌고 어떤 부분을 잘못 썼고 체크 하셔서 내용을 한번 확인하세요. 그리고 다시 쓰세요. 안 보고. 그러면 아까랑 달라요. 그럼 내게 돼요. 그렇게 한번 써본 건 다음번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거나 비슷한 주제를 다루게 됐을 때 훨씬 잘 써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위주로 연습을 하시면 결국 연습하셨던 부분 중에서 뭐 4-5개 문제가 있으면 그중에 2-3개는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신경 써서 쓰고 확인하고 정리해서 다시 한번 써본 건 못 쓸 수가 없어요. 잘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제에서 뭐 평생교육의 필요성,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런 식으로. 서론 결론 쓰는 게 아니라 그 주제 자체를 그냥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 후배한테. 교육학 잘 모르는 후배한테, 동생한테, 엄마한테.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해줄까라는 마음으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완결된 문장으로 쓰셔야 됩니다. 가끔 막 급하다고 개조식으로 키워드만 딱딱딱 쓰고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은 완결된 문장으로 한 단락 쓰기 연습을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중요 내용을, 핵심 내용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주의하는 게 중요하다. 꾸준히 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거 공부할 때 제일 기본이죠. 꾸준히 하는 거. 다 아는데 안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중간중간에 검사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노트 검사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그거 안 하면 잘 안 돼요. 그 초반에는 쓰시죠.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한 주는 씁니다. 한 주. 그래서 보통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공 공부도 들어가시고 교육학 공부도 하시면 좀 쌓이죠. 금방 쌓여요. 해야 될 게 너무나 금방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 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제가 검사도 하고 그다음에 스터디 하실 때도 스터디 하실 때 이거 쓰기 주제 같은 거 정해가지고 같이 싸워서 돌려 읽는 거 되게 좋아요. 돌려 읽고 나는 이걸 설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거 안 했네? 그럼 왜 안 했는지도 물어보고 그다음에 문장 같은 경우에 제가 하나하나 다 봐드리면 좋지만 그다음에 내가 보면 잘 안 보이는 부분이 다른 사람이 보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돌려가면서 읽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을 지적하다니 그게 아니라 지적해 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나중엔 지적 안 해주죠. 왜 해주겠어요. 더 잘 쓰는데.
그죠? 같은 전공에 같은 지역에 보는 사람들이 같이 이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쓰는 거 있으면 다 지적해 줄 것 같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안 돼. 되게 나쁜 마음이죠. 쟤는 나의 적이니까 막 떨어뜨려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초반에는 그게 좀 더 잘 되니까 그렇게 돌려 읽으시면서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공부하시고 그래서 제가 쓰기 주제는 드릴 거예요. 여기 보면 예시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오늘 1장 공부하시고 나면 이런 내용들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기본 내용이고 하니까 이런 사항들 위주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다 하고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할 게 많을 것 같죠?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렇게 정리하시고 10분 쉬셨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얘기하시고요.